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21대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권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야 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과 함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기싸움 속에 이미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나버렸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협상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20대 국회도 6월 13일에 원구성을 했습니다. 국가적 의기적 사항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는 이게 지난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6월 예. 8일까지 원래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협상의 말미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줬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박병석 의장이 그래도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라라고 이제 또 연기한 거기 때문에 내일 아마 다시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불참하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참석하기 어렵죠. 지금 의장께서 15일 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을 어떻게 보면 독려하기보다는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견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어떤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지금 이 사태 관점은 민주당이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수 야당 입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왔던 부분이 쭉 관행처럼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민주당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통합당 의견입니다. 예. 사실 지난 금요일에 타결의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예결위를 포함해서 이제 알짜 상임위로 불리는 7개를 내주겠다고 밝혔고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논의가 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당의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해서 양보 그 이상의 양보를 했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과거에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간다면 야당은 덜러리로서 그냥 의견만 내고 저희들은 이제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제 통합당이 뒤집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가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요. 정황상 보면 보통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의총에 가서 물어보겠다 할 때는 본인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같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서 노할 수 있는데 의총에 갖고 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이 협상안을 보면 협상은 아니라 그렇지만 얘기가 보면 예결위라든지 아니면 농축이 교육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국토위도 있고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를 양보했다는 면도 있지만 지금 그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농축산이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지방에 있는 농업이 좀 많은 데들은 굉장히 선호한 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히 정무위도 있습니다. 정무위는 또 어찌 보면 그동안 여당이 많이 해오던 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원내대표단 간에는 얘기가 된 게 아닌가. 물론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합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의총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거기서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아마 의총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 본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어젠가 보니까 장제현 의원이 여기에 이제 산자위 거기도 산자위도 어찌 보면 굉장히 노른자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빼고 산자위 넣는 안으로 하자 이런 얘기로 하는 걸 보면 저는
이 선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든 맥은 잡힌 거예요. 법사위는 민주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까? 어때 통합당 이쪽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뭐 전해 제가 주시죠.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 큰 틀에 그 틀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제안안을 갖고 와서 본인이 거기서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가서 상의를 한 거죠. 했더니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면 이걸 나누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나눠서 법제 기능을 띄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든 해가지고 예. 사법위원회, 법제위원회 중에 어느 것을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든지 간에 양보하겠다 이런 취지의 협상안도 내놨거든요. 이런 협상안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에 그런 안으로 협의가 나오기는 어렵다. 예. 생각합니다. 그 의총에서 무슨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장애투쟁에 관련된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호응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막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8대 이후에 민주당이 등원을 하지 않고서 원협상 어떤 그 지렛대로 활용할 때도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에 불구하고 이번에는 등원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 계속하되 장애투쟁 같은 강력한 이런 물리적 투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구성 협상의 가장 이 장애가 역시 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있는 다툼인데 이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좀 이걸 빌미로 이제 법안을 좀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여당 측에서는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걸 이제 법사위에서 떼어내자는 거고 통합당은 이제 그대로 두자는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는 관계없이 예. 이거는 저희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에 그렇죠. 대해서 여쭤보는 체계라는 건데요. 건 법사위의 체계를 봐야 되는 거고 자구라는 예. 게 이제 문구가 잘못됐냐 보는 건데 이것만 하면 상관없죠.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다른 어떤 법의 내용도 문제 삼고 또 각종 현안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나와서 현안 질의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 체계 자구된 거는 정말 1분도 안 해요. 요거 딱 얘기하고 나머지 한 하루 종일을 다른 거 하는 거죠. 현안과 관련된 질의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보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없애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체계 자구 예. 심사권은 법 기술적인 어찌 보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장 산하에 법제실을 둬서 거기서 심의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행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법제위원회와 이제 사법위원회를 나누자 이런 입장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전제가 그거죠. 이제 법제위원회에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사법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가 하던 법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예.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법제사법위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법제위원회에서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체계 자구 심사밖에.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하던 그 상원 역할을 법제위원회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네.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체계작구 심사는 사실은 필요해요. 이것이 위헌적 내용의 법률안도 나오기도 하고 또 각 상임위가 인접 다른 부처와의 어떤 이런 연관관계에 대한 체계적 관계에 대한 판단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이런 거에 대한 심리는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최고작구 심사를 떼어내 가지고 별도의 법제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든가 국회 내에 이런 게 만약 협상안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걸 법제위원회도 독립 상임위를 만들든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주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맡자 이런 안도 있었거든요. 위원장을. 예. 그렇다면 어떤 상당히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법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당 측에서는 사법위원회,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통합당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제 기능에 띄어내서 그것이 합의의 대상이 된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합의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제 한마디 하면요. 네. 사실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있었던 논란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체계 자구 심사권은 체계 자구 심사만 한다. 그렇게 다 합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체계 자구를 명분으로 해서 나머지 뭐 상임위에서 한 법안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안이라는 얘기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좀 끊어낼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이 얘기가 수없이 됐거든요. 우린 실제로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합시다. 다 이렇게 합의는 돼요. 왜냐하면 그 법에 없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실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는 그동안 관행사 이게 너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 관행을 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이 각각 법률안을 냈었어요. 20대 때 체계작구 심사권을 떼가지고 어디에 둘 것인가는 법률안별로 다르지만 박주민 의원님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5월 26일인가요? 체계작구 심사권을 떼어낸다 그러면 여지가 있다는 식의 아마 반응을 보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협상안으로 만약에 체계작구 심사권을 그러니까 법제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떼낸다면 그러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민주당이 밝혀주시면 새로운 또 합의 국면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님도요. 뭐 17대인가 18대 들어왔을 때 이 체계 자구 심사 없애는 걸로 개정안도 네.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저는 네. 뭐 이제는 이 관행이 더 이상 가기 힘들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이제 어떤 예측이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꼭 이제 여당이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그동안 아마 20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전반기에는 아마 그때도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여당 권성동 의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상기 의원이 후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뭐 야당이 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요. 아마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서 이 국회 입법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체계 자구 심사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어쨌든 그때 여상기 위원장도 보면은 뭐 본인의 재판하는 문제도 관여하고 권성동 의원도 자기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사위가 마치 어찌 보면 입법하는데 정부 여당을 발목 잡는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실제로는 그 역할에 더 이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 상황이고요. 이런 예. 데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 많은 표를 몰아주고 많은 다수를 만들어준 것도 좀 개혁 작업을 좀 20대와 달리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법사위에서 이런 게 막힐 가능성이 많고 예. 그동 20대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아마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서 개혁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예. 이렇게 힘을 밀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꼭 이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과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여당 그래서 의장이 소속된 당과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거예요. 이걸 굳이 예. 여당 야당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이 더 중요한 거죠. 다른 뭐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야당이 국회 내에서도 그 권력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피감기관 중에서 감사원 있죠, 법원 있죠, 검찰 있죠. 이것은 정부 내에 권력 견제를 하는 감사원 있고요, 준사법기관 검찰 있고요, 공수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완전히 권력 독립기관이거든요. 이런 권력 독립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견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견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야당에 주어진 힘이다. 그래서 반드시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각 당 입장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협상 기한이 일단 내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이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뭐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1대 예. 7 정도는 어느 거 합의가 된 것 같고 저는 예.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이 의총에서 붙였던 안은 아마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아마 이 정도는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이 정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 이런 예. 데 대해서 왜 야당한테 양보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18개 상임위를 전부 뭐 민주당이 갖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아마 11개 정도를 차근차근 한두 개 해나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법사위원장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예. 나머지 상임위는 이 틀에서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아마 좀 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출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17개 상임위는 그에 따르면 아마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장재현 의원이 어제 이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당내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네. 그 각 상임위원장급 의원님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 마음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표현되는 그 의견에 따르면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면 예. 상임위원장급 의원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운신의 폭은 좁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이 지키든지 아니면 그중에 법제 기능을 나눠서 가져가는 정도의 예. 아니면 사실은 합의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전단 이 살포를 빌미로 북한의 비난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 메시지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뭐 2, 3년 동안 이 남북 화해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별로 얻지를 못했다. 예.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북미 간에도 굉장히 교착 상태였는데 이제 사실은 아마 이런 기대는 했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가 가면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뭐 좀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예. 도전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어찌 보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심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문제 해결하기 예. 바쁘고 또 여론도 굉장히 밀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북한의 움직임은 두 가지 남한 저희 대한민국 보고는 미국이 지금 이제 국내 대선으로 이렇게 바쁘고 큰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물론 그동안에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어쨌든 미국의 약간 권력 교체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라.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또 전면에 등장한 것도 좀 이색적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불만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예. 그다음에 지금 5개년 경제계획 끝나는 해가 올해 20년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도 노동당 대회에서 얘기했던 근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또 뭐 보건상 이유 또는 대북 제재상 이유 때문에 수출 수입이 잘 막혀 있고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더한테 맡기고 있었는데 보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 대북 그 대화 이런 그 기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 세력이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앞장서 있던 리성권, 김여정에 대해서 너네들이 해결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입장 변화가 있던 것이고 이것은 북한 체제 유지 또는 수호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경제적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위험한 것이 이것이 전략적인 어떤 말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보다는 자기 내부에서 불만 세력부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도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당국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원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표면적인 갈등 원인은 이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와 함께 이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또 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복원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불법이라는 네네. 것이고요. 통합당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의미로 읽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제안을 했었죠. 2014년에 아마 뭐 고사법 쏘고 이러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그때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뭐라 했냐면 표현의 자유지만 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그때 당시 아마 적용했던 법은 아마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양환경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법 위반도 있지만요. 이게 사실은 남북 판문점 협 2018년이죠. 판문점 협의라든지 아니면 군사합의에서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삐라라든지 아니면 확성기라든지 안 하기로 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건 남북 간에 물론 이게 남북 간 협의가 뭐 법적 효력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신뢰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어떠세요?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만 입법적으로 대북전단 그 띄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이 부분 이제 비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상호주의 입장에서 우리 똑같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우리 국민이 어떤 대북전단 살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런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이고요. 다만 저렇게 일부 단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떤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단체를 설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해당 단체도 스스로 또 접경적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뭐 고사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공세에 정부가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이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두 분의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요. 이게 아마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대북 전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아마 남북 뭐 경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방아쇠가 되는 행동, 그러니까 뭐 계기가 되는 촉발시키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문제는 사실은 물론 아마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남북 간에 기본적으로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동안 사실 이분들이 계속 해왔지만 이게 좀 국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실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도 의문이 많아요. 또 이로 인해서 만약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지금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건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다 겪는 일이지만 이 한반도의 어떤 특수 상황은 우리만 겪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ICBM 발사든지 이렇게 더 악화되면 이 위기가 저는 아마 코로나로 그나마 막고 있는데 이게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입장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접경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경제 아니면 한반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분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힘의 균형, 힘의 논리로 어떤 대북 문제를 해결할 그 기조가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그 북핵의 해결이 있어야지만 이런 굴욕적인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책 기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곧 있으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 20주년 6.15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저는 그래도 물밑에서는 뭐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회담을 이어갈 만한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원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워킹 그룹에 좀 어찌 보면 갇혀 있는데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어쨌든 고리로 해서 있던 대화도 이어나가서 어쨌든 더 이상의 긴장이 더 확산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 관리 차원의 뭐 대화 제의나 이런 조치 제의 같은 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지만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북미 간의 그 대화 채널을 우리가 간섭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신의를 뛰어넘어서 북한에 어떤 제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지금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몰라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어떤 그 기조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기조를 견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 그리고 강경 노선으로 바꾼 북한의 어떤 노선에 대한 의미와 대응까지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